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일들이 꿈만 같고 때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다혜. 올해 39살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수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 정분이 여사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65살이시고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모범적인 어른이시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뒷산에 등산을 다녀오시고 집안일은 늘 완벽하게 해치우세요.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손자인 준수 도시락까지 챙겨주시죠. 동네 부녀의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빼먹지 않으세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할머니이자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난달 말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이면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텐데 아무런 기척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걱정이 되어서 시어머니 방으로 가봤죠.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방 서랍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낡은 가죽 지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갑 옆에 두툼한 현금 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찢어진 종이에 휘갈겨 쓴 전화번호들이 있었죠. 숫자 앞에는 김대리, 박 차장, 이 과장 이런 식으로 직책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서 구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숨겨놓으신 걸까요? 설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죠. 다혜야, 왔구나. 시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옷차림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셨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잠깐 동네 약국에 갔다 왔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손에는 약국 봉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평소 같으면 저녁 뭐 해 먹을까?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날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서랍 속 현금과 전화번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가족 몰래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시어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밤늦게 외출을 하시는 일이 늘어났고 전화를 받으실 때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았지만 팔이나 다리에 설명할 수 없는 멍자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밤 9시만 되면 일찍 자야 건강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시던 분이 갑자기 10시, 11시까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자꾸 시계를 보시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시면서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밤 11시가 넘으면 갑자기 일어나셔서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시며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게.
요즘 잠이 안 와서 말이야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걸릴 리가 있겠어요?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잠을 설쳐서 거실에 물 마시러 나갔다가 우연히 본 건데 시어머니께서 새벽 2시 반쯤에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다리를 접질린 것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서 부축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아, 다혜야. 왜 안 자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얼굴을 돌리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밤 외출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고 낮에는 피곤하신지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회사에서 돌아와도 저녁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몸에 계속 이상한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팔목에 작은 멍이 하나 있었는데 며칠 후엔 무릎에도 긁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목 뒤쪽에 빨간 자국까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서 다치셨어요? 제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어봤더니 아, 이거 어디서 부딪혔나 봐. 나이 들어서 조심성이 없어졌네라고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 상처들이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아들 준수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준수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준수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요즘 너무 이상해. 밤마다 어디 나가시고 낮에는 계속 자고. 그리고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와. 누구랑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 준수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때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야, 괜찮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요즘 밤에 자주 나가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평소 온화하시던 모습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다혜야, 내가 며느리라고 해서 내 모든 행동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내 나름의 생활이 있는 거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우리 다혜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분이 그날은 정말 낯선 사람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준수도 할머니 걱정하고 있어요. 준수한테는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해도. 그리고 다혜야, 앞으로는 내 일에 대해서 묻지 마. 알았지? 그 말을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안 분위기가 정말 냉랭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피하시려고 하셨고 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가고 준수는 학교에 갔죠.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계셨는데 오후 2시쯤에 준수가 갑자기 학교에서 조퇴를 했다며 집에 들어왔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일찍 보내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준수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지금 당장 집에 와.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봤는데 준수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나서 가봤는데 할머니가 모르는 아저씨 2명이랑 말다툼하고 있어.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할머니한테 돈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어떡해. 저는 즉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정말 이상한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도 일반 번호판이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낯선 남자 2명과 마주 앉아 계셨는데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어요. 그 남자들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무서워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정말 당황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혜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때 그 남자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며느리분이시군요. 잘 됐네요. 어머님 일에 대해서 며느리분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뭔 소린지 몰라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나가주시겠어요? 우리 집안일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비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집안일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단순한 집안일이면 좋겠는데 말이죠. 정분이 여사님, 아직도 며느리분께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노려보시며 그만해. 내가 처리할 일이야 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점점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다른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정 여사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원금 2천만 원에 지금까지의 이자를 합하면 8천만 원이에요. 벌써 6개월이나 연체되었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8천만 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리셨다는 말인가요? 뭐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저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드님께서 사업하시면서 저희 회사에서 돈을 빌리셨어요. 그때 정 여사님이 보증을 서주셨고요. 그런데 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빚이 그대로 남게 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것도 몰랐고 시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셨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다니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혜야, 미안해. 내가 알까봐, 너한테 짐이 될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밤 외출, 서랍 속 현금 다발, 몸에 생긴 상처들. 모든 것이 이 빚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 여사님, 지금까지는 여사님이 우리 일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걸로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정식으로 다 갚으셔야 해요. 우리 일을 도와준다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더욱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밤 외출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는 걸요. 빚을 갚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을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남자들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며 서류를 두고 갔어요. 그들이 가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와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우리 가족인데 왜 혼자서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다혜야,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랑 준수한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때 방 안에서 준수가 조용히 나왔어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준수가 할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왜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우리 가족의 진짜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3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거실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11시쯤 준수가 먼저 잠들고 나서 저와 시어머니만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다혜야, 이제 다 말해야겠다.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정말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며 시작하셨어요. 6개월 전부터 내가 한 일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 여러분, 그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시겠어요? 분노와 동정, 그리고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그 채권업체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시면 매달 조금씩 이자를 깎아드리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물어봤더니 새벽 시간대 청소 용역 일이라고 했다는 거죠. 처음엔 정말 단순한 청소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어요. 점점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 하더라고. 밤늦은 시간에 유흥업소 청소, 술집 뒷정리. 그런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존경하던 시어머니가 그 품이 있고 자존심 강하셨던 분이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몸에 그런 상처들이 생긴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곳에서 일하다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거운 걸 옮기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게다가 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한 상황도 많았어. 하지만 참았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원망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갚으신 거예요? 6개월 동안. 겨우 300만 원 정도야.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어서 오히려 빚은 더 늘어났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는데도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니요. 어머니,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애초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아직 젊고 준수도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짐을 지워줄 수 있겠어? 그때 갑자기 준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저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준수를 끌어안으시며 준수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가 이런 걸 알게 해서. 라고 하셨는데 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힘든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는 걸 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이 집을 팔면 되는데. 집을 판다고요? 저와 준수가 동시에 놀랐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준수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집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집이 시세로 1억 정도 되니까 팔면 빚도 갚고 조금 남을 거야. 그런데 그때 준수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안 돼요. 할머니 혼자 희생하시면 안 돼요. 이 집은 아빠 추억이 있는 곳이고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저도 준수 말에 동감했어요. 어머니, 집을 파는 건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해봐요. 다른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의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죠.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비밀은 없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집을 파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겨우 300만 원밖에 갚지 못하셨는데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준수가 학교에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집에 가서 얘기할게.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희 세 명은 다시 거실에 모였어요. 준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제가 조사해봤는데 그 채권 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놀랐어요. 준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하신 일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65세 어른을 그런 곳에서 일하게 하는 건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대요. 그리고 원금 2천만 원이 6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되는 건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인 준수가 이런 걸 다 조사해왔다니요. 준수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 불법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당장 무료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상담사가 저희 상황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명백한 불법 고리 대금업이고 노인을 이용한 불법 행위입니다. 즉시 신고하시고 지금까지 갚으신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정말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래도 무서운 사람들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그때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 며칠 후 정말 그 채권업체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법무사님도 함께 계셨고요. 그 남자들이 돈 준비하셨죠? 라고 하자 법무사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족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불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법무사님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주셨어요. 법정 이자율 초과, 노인학대, 불법 영업 등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들의 표정이 급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소리냐며 화를 냈는데 법무사님이 경찰서에 이미 신고 접수했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결국 그들은 원금 2천만 원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1년 분할 상환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갚으신 300만 원은 이미 충분하다고 인정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서 저희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와 준수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다혜야, 준수야.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가족이라면서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 저도 시어머니께 사과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해서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상의해요. 준수도 할머니를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할머니 혼자 짊어지실 일은 없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채권업체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어서 폐업하게 되었고 저희처럼 피해를 본 다른 가족들도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아들이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고 하셔서 저희는 남편이 정말로 빌렸던 원래 금액인 2천만 원만 찾아서 갚았어요. 물론 정식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상의하시고 저도 시어머니를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닌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준수는 이 일을 계기로 법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혹시 상처 줄까봐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가끔 그때 내가 너무 고집부렸다며 미안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어머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더라도 정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 간에 비슷한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저희처럼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